야, 얘기를 나눌수록 궁금한 점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데요. 우리 똑똑이맘 커뮤니티에도 궁금한 점들 많이 올라왔죠? 그렇습니다. 네. 자, 어떤 사연이 올라왔는지 보겠습니다. 여동생이 임신 이야기만 나오면 예민해지는데 난임 극복하는 방법과 스트레스 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자, 5살 된 첫애가 있고 둘째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안 생겨서 고민입니다. 왜 그런 건지 해결책 없을까요? 건강하게 아이를 갖기 위한 생활요법이나 식이요법 그리고 피해야 할 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런 사연들이 또 고민이 올라와 있네요. 네, 뭐 난임으로 인한 스트레스 뭐 고민도 있고요. 둘째 난임 문제,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난임을 극복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달라는 이야기들이었는데요. 일단 식이요법부터 좀 찾아볼까 봐요. 어떤 게 좋은가요? 다른 거하고 다 마찬가지예요. 뭐 건강을 유지하는 다른 방법도 다 똑같이 일단 네. 골고루 먹어야 되는 골고루. 게 중요하죠. 탄수화물, 뭐 지질, 단백질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볼 것 같으면 이제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그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GI 지수라고 하는 건가요? 예. 그래서 이제 통곡물이라든지 정제되지 않는 것, 또 조리를 많이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혈당 지수가 낮은 건데 예를 들면 이제 흰쌀이나 밀가루 이런 거보다는 뭐 잡곡밥이라든지 그다음에 현미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불포화 지방산, 뭐 식물성 기름 포함하는 이런 것들이 좋은데 이 트랜스 지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트랜스 지방이 그 상품 라벨에 이렇게 몇 그램 표기가 돼 있어갖고 이제 그런 걸 사실 때 그런 걸 보고 그게 이제 포함되지 않는 걸 고르시는 게 좋고 또 이제 튀긴 음식이라든지 패스트푸드 이런 것들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제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물성 단백질이 이제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좀 낫죠. 그래서 이제 식물성 단백질이라는 건 뭐 이제 견과류라든지 뭐 채소, 약 이런 거, 그다음에 뭐 과일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많이 드시면 좋고. 그거 아는 분은 근데 이렇게 근육량이 많아져야 된다고 하면서 고기를 꼭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매일 맞아요. 먹던데. 그것도 고기를 안 먹는 게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많은데요. 항상 적당한 양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제 평소 고기를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먹잖아요. 근데 그런 건 좀 삼가고 그런 식으로 좀 조절을 해서 이제 고기 단백질도 먹긴 섭취하지만은 좀 적절량을 섭취하라. 이제 이런 균형 있는 식단이 제일 중요한.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균형이. 그러니까 선생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골고루 기본적으로 섭취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보통 난임 가정들 보면 귀가 얇아요. 맞아요. 마음도 급하고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좋다라고 하는 거는 뭐 일단 구매를 해놓고 보고 그러나 그거를 다 섭취할 수는 없죠. 그러다가 이게 못 먹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도 저희 단체 내에서 그런 예방 관리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지금 선생님께서 언급하신 부분들하고 전혀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충실히 마음 코칭을 해주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자, 그러면 그 과하면은 안 좋겠지만은 또 필요한 영양제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집사람도 그때 임신 계획 세워놓고 무슨 영양제 사다가 먹는 거 봤거든요. 어떤 영양제를 섭취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이제 이 영양제라는 게 뭐 엄청 많으니까 시중에 너무나 많이 퍼져 있고 굉장히 혼란들 많이 하시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일단 엽산 같은 경우가 이제 제일 중요한데 이제 엽산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임신을 준비하려는 사람들은 한 임신 몇 개월 전부터 이제 섭취하라고 그러는데 보통 하루에 400 마이크로그램 그 정도로 섭취하면 되는데 이제 이게 음식으로만 섭취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이런 엽산이 들어있는 뭐 종합 비타민제를 좀 섭취하시는 게 보충을 해주시는 게 좋고 특히 엽산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고령인 환자분들한테는 훨씬 더 필요하고 또 양도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엽산은 꼭 반드시 먹으시는 게 좋겠어요. 아니 보통 남편이랑 같이 먹으라는 얘기 하던데요. 예, 남편도 같이 드세요. 자기 혼자 먹던데, 난. 나눠 드시라고. 네. 엽산 말고는 또 어떤 영양제 있나요? 비타민 A에 대해서 또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이제. 근데 이제 이 비타민 A는 과량 섭취, 그러니까 임신 초기 같은 경우에 과량 섭취를 하게 되면 뭐 태아 기형을 유발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갖고. 근데 이거를 이제 보통 하루에 한 5,000 유니트 정도, 그 정도 먹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비타민도 또 굉장히 여러 개 먹어요. 그래서 겹쳐 먹는 분들이 있어요. 뭐 여기도 먹고 이것도 먹고 그건 안 그러다 보면 좋습니까? 이건 비타민 A 용량이 넘쳐나니까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니까 하나만 드시면 돼요, 영양제도. 그리고 보통 이 비타민 A는 보통 보통 우리가 10,000유니트까지는 허용한다고 돼 있으니까 5,000으로 이제 먹고 나머지 이제 음식으로도 먹어도 이제 10,000유니트가 안 넘어가기 때문에 하루에요? 예, 5,000 정도면은 별 무리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철분이 함유되어 있는 그런 또 영양제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임신 전에는 이제 보통 오메가3, 코큐텐, 비타민 E, 비타민 D 이게 다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다 멀티비타민에 다 속해 있어요. 네. 최근에 와서 이제 비타민 D가 자꾸 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여성들 특히 비타민 D가 많이 모자라요. 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다네. 네. 그죠? 다예요, 다. 다네, 네. 다. 다 진짜요? 중요한데 네. 그래도 그거를 잘 이제 선택을 하셔가지고 꼭 적정량을 좀 먹으시는 게 좋아요. 네. 근데 이렇게 꼭 섭취해야 될 것도 있는데 아까 무슨 트랜스 지방 네. 이런 것처럼 좀 피하고 조심해야 될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떤 게 있나요? 특히 이제 뭐 설탕이나 아주 단 거 그런 것들은 이제 호르몬 불균형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생활요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역시 이것도 식이요법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 평범한 모든 것이 다 평범 속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적당한 체중을 아는 지표가 이제 체질량 지수라는 게 있어요. 네. 이제 BMI라고 그러죠. 네. 체질량 지수가 한 23 정도가 우리가 정상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정도를 충분히 유지를 하는 것이 좋겠고 네. 이 체질량 지수를 보는 이유는 우리 몸에 지방이 어느 정도 있느냐를 보는 건데 이 지방이 우리 몸에 지방이 적다 보면은 이 지방은 성호르몬하고 많이 성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재료예요. 네. 그래서 이 지방이 적다 보면은 성호르몬 양이 줄어들고 그러면 임신에 방해를 줄 수가 있고 너무 많으면은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많아져가지고 이 배란에 장애를 주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결국 결론은 적절한 체중을 유지를 하는 건데 네. 어떻게 유지하느냐 답이 뭐겠습니까? 골고루 적당한 잘 운동이에요. 운동. 결국은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저희 같은 경우는 정말 정부 지원을 다 받고 실패하신 분들이 마지막으로 오시는 곳이에요. 그런데 병원에서 다 포기를 시킨 거예요, 그분들을. 그런데 오셔가지고 새로 시작을 하고 식이습관, 생활습관, 마음다짐 그런 걸 계속 저희가 교육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기적적으로 정말 아이를 출산한 사례가 또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포기하시면 안 돼. 네. 그러한 것들이 정말 가능하고요. 가능하고 난임부부 같은 경우는 정말 그 경험을 하지 않으면 그 고통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들이 일반인들은.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분들이 이게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그 시술 관련해서도 여러 번 실패를 하게 되면 우울증이 생기고 아무리 강한 사람들이라도 우울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인 관계라든가 그런 게 단절을 시키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스트레스 관리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하면서 맞아요. 스트레스 풀 수도 있을 거고 몸도 만들 수 있는 건데 보통 보면은 이게 압박이 되니까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셔서 더 임신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저희 그 질문 올려주셨던 러블리 은율채맘님도 여동생분이 난임 판정을 받은 이후에 스트레스 관리가 너무 힘들다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좀 이런 압박에서 벗어나서 스트레스를 줄일 수가 있을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본인이 어렵잖아요. 네.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괴롭잖아요. 당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러한 것들이 자기 마음력, 말하자면은 그 마음, 힘. 그 피트니스 같은 그런 마음력이 훈련이 안 되면 정말 아이에 대한 집착만 강해져요. 집착만 강해져. 그러면 그 객관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뭐가 좋다 하면 하나 미리 사놓고 그러다 보면 비타민 A 같은 경우 넘치면은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말 교육이라든가 뭐 일상생활에서는 운동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네. 운동은 반드시 하셔야 되고 저희가 이제 요구하는 것도 운동 하루에 8,000보 이상 걸으세요. 걷기. 걷기 하세요. 걷기를 하면은 비타민 D가 자연스럽게 수용이 흡수가 되잖아요. 네네. 그리고 물 반드시 1리터 이상 드세요. 네. 그런 것들이 가장 기본이지만 기본을 못하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병원에서 네. 이제 아이하고 엄마들 상담을 많이 하는데 의외로 예전에는 애가 잘 안 생겼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 내려놓으니까 맞아요. 그때 생기더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말씀하신 대로 그게 되게 생활 관리도 중요해요. 해야 되는데 그렇죠. 정 안 되면 이렇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되게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그런 이렇게 좀 그러니까 멘토 같은 예, 경우에 멘토 참 같은 좋은 분들을 얘기가 찾아가서 예. 계속 좀 이렇게 예. 속도 털어놓고 생활 관리도 받으시면 그래서 멘토링 관계를 예. 지속적으로 유지해서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해요. 아, 예. 어느 순간 확 평정심이 병원에 사라지는군요. 있다 보면은 네. 저희가 이제 고만 오세요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도저히 뭐 굉장히 여러 번 하고 모든 노력을 다 했는데 안 되니까 이제 편하게 지내십시오. 이제 그러면 그런 분들 중에서 간혹 이제 어느 날 나타나요. 이렇게 당당하게 네네. 딱똑 두드려서 이제 들어오세요. 그러면은 네. 굉장히 자랑스럽게 왔습니다. 되셨구나. 저는 선생님이 포기하라고 했지만 저는 저절로 임신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다 그런 지금 말한 정신적인 그렇죠. 부분도 그런 있고. 정신적인 내려놓았을 때 부분이, 오히려 예, 좋은 예. 결과가 있기도 하고 커피를 많이 마시면 임신 능력을 떨어뜨린다라는 속설도 있던데요. 예, 속설인지 맞습니다. 진짜인지 알려주세요. 예, 좀 맞는 얘기죠. 네. 그래서 보통 커피 안에 있는 그 카페인 성분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카페인 성분이 그 임신율을 지연시키고 네. 그다음에 유산율을 높인다고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뭐 완전히 커피를 안 마셔야 되느냐? 뭐 그럴 필요는 없고요. 하루에 그 연한 커피 정도 한 잔 정도의 잔 그 정도. 커피 정도는 이제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뭐 이 디카페인 같은 거 있으니까 디카페인 그렇죠. 커피 좀 즐겨도 되겠네요. 예, 근데 또 마시지 말라 그러면 또 더 마시고 싶어요. 맞아요.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더 금단증상 맛있어, 오는 분 또. 있어요. 네네네. 전 그래서 콜라를 마셨던 기억이 나는데 콜라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요. 또 그 피임약을 오래 먹으면 뭐 피임약을 끊어도 임신이 잘 안 된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종종 맞아요. 하던데 피임약은 이제 배란을 억제해서 그 임신 가능성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데 네. 이거는 사실 먹을 때만 효과가 있는 거고요. 복용을 하면은 그 효과가 그렇게 지속이 안 돼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피임을 한 분들도 네. 임신 시도하는 데는 그 영향이 큰 영향이 없군요. 없어요. 그 남자들 같은 경우에 청바지 입게 되면 좀 끼어서 뭐 정자 수가 뭐 감소될 수 있다 그런 얘기. 그건 있거든요. 맞는 얘기예요. 네네. 그래요? 왜냐면은 이제 이 고환에서 정자를 만들어내는데 온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 보통 정상 온도보다 좀 낮은 온도에서 이제 활발하게 정자를 만들어내는데 꼭 끼는 청바지를 입다 보면 네. 이 고환이 꽉 끼니까 이 고환의 온도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정자의 운동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보통 이제 헐렁헐렁한 바지를 우리는 많이 힙합 스타일로 추천하고, 입어야 예, 팬티 같은 것도 너무 꼭 팬티. 끼는 삼각 사각 팬티 같보다는 좀 헐렁헐렁한 사각 팬티 같은 네. 걸 권유하고 그렇습니다. 여성 같은 경우도 스키니진은 별로 좋지 않죠. 그렇죠. 예, 이게 항상 이게 정상적으로 통기가 되는 것이 좋으니까. 네네. 배를 좀 따뜻하게 예, 예, 하고 예, 예, 예. 참 입을 것도 그렇고 먹을 것도 그렇고 그러게. 참 신경 쓸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난임을 예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으니까요. 이번엔 좀 치료하는 방법을 얘기를 해볼게요. 남자와 여자의 치료 방법이 좀 다를 것 같거든요. 일단 네. 남성의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를 시작하면 될까요? 우선 그 남성의 경우는 이제 정자 검사를 하면은 네. 이게 정자의 양, 수, 운동성, 뭐 형태 이렇게 이제 항목별로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것보다 조금 떨어지는 경우에는 이제 그 시술을 권하지 않고 이제 일반적인 방법, 아까 말씀드린 뭐 이제 청바지 너무 꼭 끼는 청바지 네. 입지 말라, 또 운동 열심히, 비만인 경우에는 좀 운동 좀 열심히 해라. 흡연하지 흡연해라. 그리고 이제 또 예를 들어서 이제 한 의자에 너무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역시 고환의 온도가 올라가서 그것도 안 좋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약 같은 거 보조제, 뭐 정자의 운동성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보조제 같은 것도 추천해 드려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도 이제 잘 안 되는 경우에 이제 잘 임신이 안 되고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추천해 주는 방법이 이제 인공수정이라는 방법을 추천해 드려요. 네. 인공수정은
말 그대로 이제 남편의 정자를 받아서 이제 처리를 해가지고 좋은 정자만 자궁 안에다 넣어주는 시술이거든요. 네. 그런데 아주 극히 불량한 경우가, 극히 나쁜 경우가 뭐 도저히 이거는 뭐 정상적으로는 수정이 안 되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이제 시험관 시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시험관 시술을 하게 됩니다. 그 무정자증 같은 경우에도 시험 시술이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얘기 들어본 것 같은데.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제 무정자증이면은 뭐 전혀 뭐 정자가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무정자증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정자에서 고안에서 정자는 잘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나오는 관이 막힌 경우가 있어요. 뭐 네. 염증이나 이런 걸로.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 관을 뚫어주는 수술을 하면은 정자가 잘 나올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비폐쇄성 무정자증이라고 해서 이건 고안에서 정자가 잘 못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직접 고안을 째가지고 우리가 이제 특수한 현미경 같은 걸 이용해서 그 정상적인 부분에서 이제 고안을 띄어서 거기에서 이제 정자를 찾아갖고 미세 조작 수술을 하는 그런 기법 같은 것들이 굉장히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예전에는 그것이 거의 뭐 그렇게 그런 얘기가 나올 법하지만 최근에는 아주 굉장히 많이 좋아져서 이런 분들도 그냥 보통 사람 시험관 하는 성공률하고 절대로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정자증이라고 집에서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네. 병원에 오시면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